하나의 시한입니다. 바로 7월 18일인데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이 모든 배상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마무리됐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한일 간의 입장차가 있기 때문에 이 제3국의 중재위원회를 통해서 해결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우리 정부가 응할지 말지를 답변해야 되는 시간이 바로 이제 7월 18일인 거거든요. 만약에 여기에 우리가 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할 것이고 또 우리나라를 이 반도체 이 소재 세계 품목뿐만이 아니라 광범위한 이 산업 그 재료 그 부품 등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할 수 있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한일 간의 이 군사 그 정보 보호 협정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파기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추가 보복 조치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시한이 바로 18일입니다. 자, 그래서 과연 이 제3국 중재위원회라는 안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일각에선 이런 추가 보복 조치를 막을 수 있도록 어떤 확전을 피하는 그런 장치로서라도 이 카드를 받는 게 어떠냐는 그런 주장도 있거든요. 자,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먼저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네. 중재위원회는 1965년에 청구권 협정을 맺을 때 한일 양국 간의 분쟁이 있을 경우에 이것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설치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중재위원회는 지금 중재위원회를 쓰는 그 국제적인 어떤 사법부의 판결은 없습니다. 그야말로 54년 전 이야기예요. 지금은 국제법에 관한 다양한 국제형사재판소, 국제사법재판소가 많이 있어가지고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재위는 일본 측이 지금 이것을 설정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재위라는 것은 그 3조 2항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쌍방의 동의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일본 측이 요구를 하면 우리가 동의해서 시작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일본이 5월 20일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중재위원회를 설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한 달 내에 중재위원회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당연히 당신들이 혼자 마음대로 선정했으니 우리는 못한다는 거고 그리고 나서 제3국의 중재위원회를 선정하는 것이 또 한 달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일본 측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7월 18일인데 거기는 협상이라는 것은 그 3조 2항 3항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건 다 약쌍방이 동의해서 시작하는 건데 일방적으로 설정한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한 말씀 더 드리면 사실은 2011년 8월 달 헌법재판소에서 위안부에 대해서 한일 양국 간 협상하지 않는 것은 한국이 정부가 헌법 위반이라는 위헌 판결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 측에다가 3조 1항에 따라 가지고 중재위원회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이건 앞으로 나가면 외교 당국 간 협상을 하자고 두 번이나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측에서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설명을 해야지. 당신들이 왜 거절을 했는가 당시 2011년 당시 두 번이나 그걸 먼저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중재위원회를 하자고 이야기하는 게 맞지. 그 설명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금 와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또 하나 하더라도 한국 정부는 예를 들면 국제사법재판소 중재위원회 저는 개인적으로 다 갈 수 있다고 봐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반대하는 이유는 뭐냐면 국제사법재판소는 최소한 3년 걸립니다. 3년 걸리는데 거기에 지금 90대 중반입니다. 3년 뒤에 가면 90대 후반이 되시는 거예요. 피해자들의 연령을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작년에 2월 달에 현재 생존자가 5,200명이었습니다. 그러면 매년 1,000명 단위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수백 명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ICJ 국제사법재판소는 굉장히 비인도적인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중재위원회는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상당히 큰 결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965년에 한일 양국에 이걸 합의를 할 때는 뭘 했냐면 일본 측은 1910년부터 45년까지 35년간의 이 불법 통치가 일본 측은 합법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불법이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출발이 달랐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대법원 판결이라는 것은 부산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 또 우리나라 대법원까지 포함해가지고 일관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1910년에 합법이 아니라 불법이었다. 불법 증거에 의한 가혹한 노동 착취에 대해서 일본 기업이 보상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재위원회를 해도 출발점이 다른 겁니다. 일본은 1910년이 합법이었다고 말하는 것이고 우리는 1910년이 지금까지 대법원 판결은 불법에서 가장 결정적인 이 강제징용 판결이 나온 것은 1910년부터 45년까 이게 35년간 불법 증거였다는 것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따라서 처음에 시작해도 이건 결국은 결렬될 거다. 그런 점에서는 중재위원회를 해도 별로 가시적인 성과는 얻을 수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저는 중재위원회가 지금 양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에서 중재위원회 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중재위원회에 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자체는 굉장히 해결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중재위원회에 가서 사실은 제3국을 해서 3명의 판사가 만약에 이 문제를 판정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대한민국이 생긴 정통성의 문제에 대해서 3명의 판사가 그냥 판결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설사 이길 가능성이 높죠. 지금의 상황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이런 중대한 문제를 우리의 정통성의 문제를 국제적인 문제에서 판결받는 것은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일단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앞으로 사법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고 해서 ICJ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ICJ에 대해서도 국제사법재판소 말씀이죠. 국제사법재판소죠. 네. 국제사법재판소에 이야기를 하더라도 ICJ에 가서 우리가 만약에 한일 양국이 서로 동의를 해서 만약 가게 되면 그 기간 동안에 3년이라든지 뭐 2년에서 3년 동안의 기간은 거의 한일전이 될 거예요. 한일전이 되고 그것에 나타나는 피해는 굉장히 클 거라고 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국제사법재판소에 안 가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문제가 결과적으로 독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다른 쟁점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는 한일 양국의 외교적 해결을 통해서 해야 된다. 네. 그리고 그것은 외교적 해결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네. 나머지 두 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 의원님? 예, 저도 진창수 우리 수석 연구위원님의 말씀에 뭐 많은 부분 공감을 합니다. 제가 총리한테도 이 부분을 물어봤어요. 우리 중재위원회 뭐 관련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냐라고 했는데 밝히지는 않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다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중재의 요청을 수용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제사법재판소의 경우도 쉽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우리가 극단적인 것까지 다 만약에 염두를 둔다라고 하면 상당히 풀어나가기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지금 우리 정태근 의원님께서도 극단적인 판단, 아베의 극단적인 선택에까지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합리적인 방안을 통해서 만약에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글로벌 밸류 체인 그 안에서 국제적인 분업과 협조 안에서 이게 극단적으로 언제까지 갈 수 있는지를 합리적으로는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사이에 외교적 노력에 의해서 풀어나가는 방법이 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 부분은 무엇이냐면 아까 무조건적인 항복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모든 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나라의 힘없는 국민이 나라가 힘이 없을 때 그때 개인적인 어마어마한 불이익과 상처를 받았는데요. 그것을 사법부를 통해 가지고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판결을 받고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일본이 굉장한 압박을 가한다 할지라도 국가적 경제 이익을 위해 가지고 그분들을 우리가 보호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러면 국가는 그 사람에게 무슨 존재인가? 지금 촛불을 들어서 정말 이 가장 큰 권력인 정권까지 교체된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사회 내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시민들이 받아야 될 법적 보호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가는 쉽게 결정할 수는 없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 부분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다 동의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저도 진 교수님 뭐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결국 중재에 가면 핵심으로 다투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불법적 지배로 인해서 우리 강제징용자들이 피해를 받은 것에 대한 배상을 하라는 건데 그 식민지 지배의 불법과 합법 문제를 다툰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용납할 수가 없는 사안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는 중재에 네.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네 분의 의견이 동일하신 것 같고요. 자, 우리